2025年1月に起こること、たつきりょうさんの、漫画と解説みたいな本を買ったんですけど、 여기 전 세계를 뒤흔들 충격적인 예언이 담긴 만화책 한 권이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부터 2020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심지어 발생 날짜마저 모두 정확히 적중한 책인데요. 최근 LA 산불과 터키 대지진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만화책의 예언이 화제가 되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특히 아직 실현되지 않은 두 개의 예언이 남아있고 그중 하나가 2025년 7월 일본을 덮칠 거대 재앙이라고 해서 일본 전역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영국 직접 취재한 충격적인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도쿄 특파원 모피트 바비입니다. 최근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항공기 착륙 사고로 전 세계가 재난 안전에 주목하고 있죠. BBC 본사의 에릭 톰슨 편집장은 이제 재난이 일상이 될 것이라며 각국의 대응 시스템과 생존자 경험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시했습니다. 곧바로 BBC 도쿄 지국에서도 자료 수집에 착수했어요. 야마모토 편집장은 동일본 대지진이나 하기비스 태풍 같은 대형 재난을 경험한 일본 어르신들의 증언이 미래 재난 대비에 귀중한 자료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일본에서 경제와 문화 분야를 담당하며 여러 재난을 직접 겪었기에 편집장의 추천으로 이 특별 취재를 맡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취재를 시작하려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민 끝에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신다는 우에노 공원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에노 공원에 도착할 때쯤 되니 공원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재개발 중단하라. 이곳은 안전한 대피소입니다와 같은 피켓을 든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계셨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현장을 취재하던 중 우에노는 도쿄 최고의 자연재해 대피소라는 문구한 할머니의 피켓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드리자 사토 미치코 할머니는 84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BBC 특파원이라는 말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고 반갑다면서 집으로 초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난 외국인 기자를 경계하지 않는 할머니의 태도에서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죠. 그렇게 낡은 할머니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에서 할머니는 천천히 주변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높은 지대에 자리 잡은 공원을 가리키며 이곳이 해발 23m의 자연 고지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와도 물이 닿지 않는 높이라고 설명하셨죠. 심지어 저기 보이는 오래된 벽돌 건물들은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내진 설계로 지어졌다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지진을 견뎌냈다고 자부심을 보이셨죠. 특히 7m 폭의 넓은 대피 통로는 화재가 나도 연기가 잘 빠져나가고 구조 차량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완벽한 방제 설계라고 강조하셨어요. 게다가 지하에는 단단한 화강 안반이 있어 지진의 충격도 덜 받는다며 이곳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자신이 살 수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재개발로 이 모든 것이 허물게 된다면서 한숨을 내쉬셨어요.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말이냐며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신처럼 대지진을 겪은 생존자들이 모두 거리로 나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모른다며 목소리에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죠. 그렇게 생각에 잠긴 채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창가에 놓인 화분들 사이로 보이는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내오시며 조심스레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치카와 시의 도로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더니 순식간에 땅으로 푹 꺼지면서 갈라졌고 눈앞에서
철근 콘크리트 다리가 무너지면서 쩌억쩌억하는 철근 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신 할머니는 책장 쪽으로 향했어요.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한 권의 만화책을 꺼내 보이셨는데 표지에는 내가 본 미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만화가 타츠키 료라는 사람이 1999년에 쓴 만화책인데 여기에 이미 2011년 3월에 대지진을 예견했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사진이 효과 굴러오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만화에서 우에노 지역이 도쿄 최후의 안전지대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보였던 할머니가 만화책의 허구적인 예언을 맹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전문 지질학자도 아닌 만화가의 상상력을 근거로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게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취재를 해야 하는 BBC 특파원으로서 이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되었죠. 게다가 거리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렇게 시위하는 수많은 어르신분들이 다들 만화책에 나오는 예언을 믿고 저러는 건가 싶었거든요. 수십 년간 쌓아온 일본의 과학기술력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한 권의 만화책을 믿고 시위를 벌이는 어르신분들에게 무슨 재난 대비 노하우를 바랄 수 있겠어요? 타츠키 료의 만화책을 손에 쥐고 할머니의 거실에 앉아있자니 취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BBC 특파원으로서 과학적 근거 없는 예언을 다루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타츠키 료의 마지막 만화에는 2025년 3월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해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죠. 할머니의 불안에 떨리는 손과 창백해진 얼굴을 보니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예측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나 전문가의 의견은 없을까요? 라고 조심스레 여쭤보자 할머니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손녀 유키코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유키코도 최근 연구한 지진 데이터에서 일본과 필리핀 해역의 불안한 징후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제가 유키코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묻자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했어요. 유키코는 한일 지진 연구 공동위원회의 전문 연구원이며 2017년 포항 대지진 때도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포항 지진이라는 말에 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한국에서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들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당시 도쿄에서 함께 근무하던 한국 특파원도 한국의 선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극찬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어가던 할머니는 갑자기 의미심장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도쿄 지하철 신규 노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아들을 만나보라는 것이었죠. 아들이 최근 공사 과정에서 이상한 징후들을 발견했다는 말씀에 저는 즉시 취재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소개로 찾아간 도쿄 지하철 공사 현장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할머니의 아들 켄지 씨는 어머니의 걱정이 헛것이 아니라며 심각한 표정으로 지하 깊숙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런데 지하 150m 지점으로 내려가면서 켄지 씨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더라고요. 최근 들어 비정상적인 진동이 자주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숨쉬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울리는 저주파 진동이 있고 때로는 지하수가 콸콸 솟구치듯 터널 벽면에서 물이 스며나오는 현상도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켄지 씨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최근 작업자들 사이에서 타츠키 료의 만화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놓더라고요. 상부에서도 이런 소문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지진 전문가
최은동 박사까지 초빙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였어요. 마침 최은동 박사가 모니터실에서 나왔습니다. 켄지 씨가 저를 BBC 특파원이라고 소개하자 박사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지하 관측실로 저를 안내해 주었죠. 그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기에 무언가 심각한 상황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그런데 관측실로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붉은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교차하고 있었고, 특히 붉은색 그래프는 마치 심전도처럼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숫자들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죠. 전문가가 아닌 제 눈에도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최은동 박사를 바라보았죠. BBC 특파원으로서 이런 전문적인 데이터를 일반 시청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해야 했기에 그래프의 의미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죠. 무엇보다 이 모든 이상 징후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그 만화책의 예언처럼 무언가 큰일의 전조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은동 박사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의 붉은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짚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진동 패턴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에도 나타났었다면서 지하 150m 지점에서 감지되는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특히 지난주부터 진동 주기가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짧아졌다며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는 것처럼 지진 에너지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고 강조했죠. 박사의 전문적인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을 제쳐두고 왜 한국의 전문가를 초빙했는지, 특히 이런 민감한 현장에 외국 전문가를 투입한 이유가 궁금했죠. 조심스럽게 이 질문을 던지자 최 박사의 눈빛이 더욱 진중해졌습니다. 최 박사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일본과 한국이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어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한국의 남해안과 부산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진판의 움직임은 국경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한국의 재난 시스템은 단 1%의 위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게다가 최 박사는 타츠키료의 만화 예언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공포를 막기 위해 오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그의 말투에서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신중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했던 만화 속 예언이 이제는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의 입을 통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한국의 지진 전문가까지 나서서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귓속이 갑자기 먹먹해지더니 발밑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분명 지하철 공사나 열차의 흔들림과는 달랐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저주파 진동에 실험실의 유리병들이 미세하게 떨렸고 책상 위 커피잔의 표면에는 동심원 모양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더욱 불안했던 것은 실험실 한켠의 흰 쥐들이 보인 이상 행동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던 쥐들이 갑자기 불안한 듯 케이지를 돌아다니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수조 속 물고기들도 평소와 다르게 수면 위아래를 급하게 오가며 마치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죠. 복도를 지나는 작업자들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힐끗거리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징후가 있는 건 처음이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타츠키료의 만화를 다시 확인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그때 켄지 씨가 다가와 낡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작업실 주소라면서 이곳에 가면 타츠키료의 제자가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모든 징후들이 만화에 예언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꼭 한번 방문해보라고 간곡히 당부했죠. 타츠키 류 제자의 작업실이 있다는 15층에 도착하자 먼저 복도에 늘어선 사진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1995년 고베 대지진부터 2011년 동일본 대지진까지 일본을 강타했던 주요 재난의 흑백 사진들이 연대기 순으로 붙어 있었죠. 그런데 더욱 기이했던 것은 각 사진 옆에 붙어 있던 스케치들이었어요. 마치 실제 사진을 미리 그린 것처럼 놀랍도록 정확한 묘사가 담겨 있었고, 사진과 스케치를 이어주는 붉은 실들이 복도 전체를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마른 체격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타츠키 류의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야마모토 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업실 안으로 저를 안내했죠. 스승님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자신이 대신 전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작업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먼지 쌓인 제도판 위에는 미완성된 스케치가 놓여 있었고, 벽면을 가득 메운 스케치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때때로 바람에 살랑거렸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작업대 위에 놓인 스케치북들이었죠. 제가 스케치북들을 유심히 보자 야마모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오래된 스케치북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1992년 8월이라고 적힌 첫 페이지를 펼치자 파리의 알마 터널과 검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충돌하는 장면이 섬뜩할 정도로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BBC 수습 기자 시절 다이애나 비의 사고 소식을 전화했다던 선배 기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죠. 제가 그림 아래에 적힌 8월 31일 자정 알마 터널 13번 기둥이라는 메모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짓자 야마모토는 스승님이 사고 2주 전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차량 속도와 파파라치 오토바이 대수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진도 9.0의 대지진이 일본 동북부 해역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제가 반신반의하며 스케치를 유심히 들여다보자 야마모토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진 발생 3개월 전인 2010년 12월 스승님이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이 그림을 그렸다고 했죠. 진앙지는 센다이 해역 동쪽 130km 지점, 쓰나미는 최대 40.5m까지 치솟을 것이며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지는 과정까지 마치 실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스케치 구석구석에 적혀있는 날짜와 시간, 피해 규모는 실제 사건과 정확히 일치했죠. 특히 쓰나미가 해안에 도달하는 시간대별 지도를 보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BBC 특파원으로서 수많은 재난 현장을 취재했지만 이토록 정확한 예측은 처음 접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마모토가 보여준 스케치에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설명에 따르면 스승님은 2019년 11월 초 극도로 불안해하며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수산시장의 구조도부터 시작해 박쥐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경로가 마치 지도처럼 상세히 표현되어 있었고, 특히 2020년 4월 7일 일본의 긴급사태 선포와 함께 도쿄의 번화가가 텅 비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스케치북을 붙잡은 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다이애나 비의 정확한 사망 시점부터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지, 심지어 코로나19의 확산 경로까지 이토록 정교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BC 특파원으로서의 이성적 판단과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증거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특히 긴급사태 선포 날짜까지 정확히 맞춘 것은 그 어떤 과학적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예언이 가능한 건지 목소리가 떨리며 야마모토에게 물었죠. 그러자 그는 스승님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은 예지몽을 통해 미래를 보는데 항상 머리맡에 스케치북과 펜을 두고 자다가 꿈에서 깨자마자 보았던 장면들을 그대로 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복도에서 본 모든 스케치들이 바로 그렇게 탄생한 예지화라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야마모토가 서랍에서 꺼낸 마지막 스케치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스승님이 최근에 그린 작품이라면서 조심스레 펼쳐 보였죠. 거기에는 2025년 7월 필리핀해에서 시작되는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케치의 디테일이 놀라움과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진앙지의 정확한 위치와 지진의 규모, 쓰나미의 높이까지 세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이는 2011년 대지진의 3배에 달하는 규모였죠. 야마모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이 이번 예언을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그래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마주하고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BBC 특파원으로서 이 예언을 보도해야 할지 아니면 불필요한 공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침묵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예언을 보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저널리즘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목격한 이상 징후들과 한국 전문가의 우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눈앞에 펼쳐진 예언의 구체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죠. 작업실을 나서면서 야마모토가 건넨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스승님은 늘 미래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렇기에 이 예언을 그렸다고 했죠. 이제 제 어깨 위에는 이 무거운 진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큰 숙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이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경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불필요한 공포만 야기하게 될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 산불 속 한국인들의 선결제 문화가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고비를 넘겨 확산세가 진정되자 이번에는 미국인들이 이제 우리가 한국인들의 은혜를 갚을 차례라며 나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의 감동 어린 발언을 시작으로 한국인 선결제 금액의 4배에 달하는 $10,000,000가 한인타운 재건을 위해 모였다고 하는데요. 구호 현장에서 만난 한 한국인 자원봉사자를 통해 접한 그 놀라운 사연을 LA타임즈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타임즈의 특파원 클레이즈 조이입니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문화를 취재해왔고 특히 3년 전까지 CNN 서울 특파원으로 지내며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 LA 상공을 뒤덮은 검은 연기는 제가 본 그 어떤 재난 현장보다 처참했습니다. 2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산불은 12,000채의 가옥을 전소시켰고 피해액은 이미 수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선행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파리바게트는 물론이고 유명 칼국수집, 한식당들이 앞다투어 선결제에 동참했고 개인들도 한인마트와 식당에서 수백 달러씩 선결제를 해두었다고 해요. 컵라면과 생수, 도시락, 따뜻한 국밥까지 정성과 마음이 담긴 음식들이 소방관들과 이재민들에게 전달되었죠. 한인들의 이러한 도움 덕분에 피해 현장의 분위기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LA 소방국은 안심하긴 이르지만 강풍도 줄어드는 추세고
진압률도 0%에서 45%까지 올랐다고 좋은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피해 현장에서 만난 미국인들의 반응은 마치 우리에게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듯했죠. 버뱅크 힐스 인근 대피소에서 만난 70대 노인 스티븐 맥도널드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1950년대 한국 전쟁 시절을 회상하더라고요. 그의 아버지가 참전 용사였다면서 당시 미국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이제는 이렇게 발전하여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며 감격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들으며 한미 동맹이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이 아닌 이런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나는 인간적 유대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글렌데일 소방서의 아이스폴로 소방관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산 소방 장비가 이번 산불 진화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여쭤보았죠. 그러자 폴로 소방대원은 한국의 드론 소방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한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이 뛰어나서 농연 속에서도 요구 조자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번 화재로 미국 소방관들의 자부심이 처참하게 무너진 반면 한국 소방 기술에 대한 존경과 부러움을 느꼈다는 고백이었어요.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 그것도 부자들이 산다는 비벌리 힐스에서 30년이 넘은 노후 소방. 배관과 낡은 소화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했죠. 그 순간 지난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고장나서 한 달 내내 불안에 시달렸던 적이 생각났어요. 출근하는 길에 봤던 횡단보도 건너 소화전에서는 녹슬어 물이 줄줄 새는 모습도 떠오르면서 LA에서 종종 느꼈던 노후화된 인프라 문제가 이제 터진 거구나 생각했죠. 그러면서 폴로 소방대원은 10년째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이번처럼 한국의 최신 기술이 직접적으로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된 적이 없었다며 한국이 LA 교민뿐만 아니라 미국을 살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며 휴대폰을 꺼냈죠. 그런데 소방관이 보여준 화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소방서의 내부 시스템이 아닌 워치 듀티라는 일반 앱이었거든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왜 공식 시스템 대신 이 앱을 보여주시는 건지 여쭤보자 폴로 대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앱이 정부의 공식 알림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였죠. 산불이 가장 맹렬했던 시기에도 이 앱이 실시간으로 기부물품 현황과 산불 위험도를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제 소방관들이 실제 인명구조 현장에서도 정부 시스템보다 이 앱을 더 신뢰한다는 말에 저는 그만 감탄을 금치 못했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는지 궁금해하자 폴로 대원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앱은 존 밀스와 데이비드 메리트가 화재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깨닫고 단 60일 만에 개발했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규직 직원도 없이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만 운영됐다고 하더군요. 더욱 감동적인 건 재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일의 90% 이상이 한인들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죠. 실제로 화면을 보니 한인들의 실시간 제보와 기부 현황, 산불 상황이 마치 실시간 뉴스처럼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런 헌신적인 참여를 보며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나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폴로 대원이 들려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계 개발자들이 기술 지원을 통해 데이터망을 안정화시켜서 단 한 번의 다운타임도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앱이 화재 발생 일주일 만에 200만 회가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배포되어 정부의 공식 알림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최첨단 기술을 무료로 기부하는 한국인들의 헌신에
전 미국 사회가 감동하고 있다는 게 폴라 대원의 설명이었어요. 선결제 문화와 더불어 이제는 미국 사회에서도 한인들의 도움에 몇 배로 보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죠. 이런 이야기들을 취재하면서 저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그리고 이워치 듀티 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버뱅크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국밥을 나눠주며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LA 타임즈의 동료 기자 듀레이크를 만났어요. 제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듀레이크는 어젯밤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다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전념하는 사이 일부 범죄자들이 빈집을 털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대피소 주변에서는 구호품을 실은 트럭을 노리는 절도 행각까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리고 한국인들 말고는 모두가 이기적인 거냐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이재민 현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니 정말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듀레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 점이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인들만이 진심으로 이재민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듀레이크는 자신이 아는 일본인 기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기자가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를 비판하는 보도를 준비 중이라는 거였죠. 한인들이 선결제를 통해 자신들의 상권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재민들의 고통을 이용한 마케팅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사는 이미 상부의 결제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순수한 선의를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듀레이크의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와중에 구호물품을 당당히 공짜로 달라고 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한국인 선결제로 결제해놓은 빵이며 생필품까지 당당하게 자신이 이재민인 척하면서 가져간다는 것이었죠. 저는 한중일의 차이점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 한중일 중 한국만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니깐요. 일본은 선의를 비난했고 중국은 구호품을 훔쳐갔으며 오직 한국만이 진심 어린 도움을 주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대피소 서쪽 구호물품 배분소에서 중국어가 들려왔습니다. 그 특유의 날카로운 성조와 거친 말투를 들으니 왠지 짜증이 더 났죠. 저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중국인 한 명이 한인 자원봉사자를 향해 거칠게 항의하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 있던 중국 기자에게 상황을 물어보자 그는 오히려 한인 사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티베트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한국인들은 이웃나라는 외면한 채 이역 만리 떨어진 미국만 돕고 있다는 것이었죠.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 최소한 티베트 구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미국인 이재민이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중국인들이 LA에 와서 한인들의 선결제 물품을 훔쳐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는데 지금 누가 누구더러 이웃이라고 말하느냐며 따지더라고요. 더욱 놀라웠던 건 그럼에도 중국인은 계속해서 한인 자원봉사자에게만 불만을 토로했고 오히려 미국인 이재민이 한인들을 대신해 분노하며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자원봉사자는 오히려 차분하게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며 상황을 중재하려 했죠. 미국인 이재민은 한인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함과 중국인들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보였죠. 저 역시 이 상황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 중국의 오만한 태도를 고발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성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강유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잠시 물품 정리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자리를 옮겼어요. 유정 씨는 한국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돕는 것이지 마케팅이나 과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뿐이지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중국인들의 선결제 물품 절도는 정말 비양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정 씨는 중국인들이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고 염치 없는 면이 있긴 하지만 이재민들이 집을 잃은 자리에서 싸우거나 분열될 필요는 없다며 그래서 중재를 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유정 씨의 포용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들의 선행으로 미국 사회의 기부도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안젤리나 졸리도 직접 마트에서 물건을 사와 나누어주고 자신의 집을 임시 거처로 제공한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정 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자신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특히 졸리의 아들 매덕스가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서 교환학생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웠던 건 그때 자신과 매덕스가 연세대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들었다는 거였죠. 저는 이런 우연한 인연이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 매덕스의 한국 대학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매덕스의 연세대 생활에 대해 유정 씨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매덕스가 한국에 있는 동안 특히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죠. 유정 씨의 말에 따르면 매덕스는 수업 시간에 한국의 문화에 대해 발표를 했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대피소 한쪽에서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유정 씨와 저는 대화를 멈추고 서로를 마주보았죠. 저는 유정 씨와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함께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접이식 의자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죠. 릴레이나 로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건넨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끼더라고요. 한인들의 도움으로 위로받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미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최근 주변 모텔들이 숙박비를 평소의 3배까지 올렸다면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는 모텔 3군데를 돌아다녔는데 평소엔 $100도 안 하던 곳인데 하룻밤에 $300를 달라 했다면서 이 시국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한탄하는 거였죠.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이재민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새로 월세를 구하려고 중개사를 찾아갔더니 평소 $2,000짜리 아파트를 $4,000에 내놓았다는 거였죠. 게다가 보증금도 터무니없이 비쌌답니다. 로젠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로젠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정 씨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잠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제게 LA 한인회 회장님께 연락을 드려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정 씨의 연락을 받은 LA 한인회 회장이 직접 대피소를 찾아와 이재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한인 부동산 협회 소속 중개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빈 점포와 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기로 했고 한인 교회들도 교육관과 부속 건물을 개방하겠다고 했죠. 소식을 들은 로젠 씨는 정말인가요? 라면서 몇 번을 되물으면서 유정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유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인타운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재민들에게 6개월간 월세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게다가 한인회는 변호사들과 협력해 불공정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률 자문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CNN 취재팀도 곧바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한인회관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이재민들을 찾아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던 거예요.
졸리는 이재민들을 위로하면서도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국인들의 반만이라도 따라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더 나아질 거예요. 라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이재민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졸리에게 다가가 이번 LA 산불 사태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물었죠. 졸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산불로 한인들의 선결제에 대해 자신이 반드시 몇 배로 갚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매덕스가 연세대에서 공부하면서부터 한국 문화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졸리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고 곧 반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졸리가 제 옆에 있던 유정 씨를 보더니 혹시 매덕스가 자주 이야기하던 유정이가 맞냐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정 씨도 기억이 났는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맞아요. 예전에 매덕스와 신촌 프리마켓 자원봉사 때 잠깐 뵌 적이 있었죠. 아직도 기억하시다니 영광이에요라고 답하더라고요. 졸리는 당시 자신도 한국에 와 있었던 터라 매덕스와 함께 프리마켓을 구경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이곳 LA까지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유정 씨는 LA에 거주하는 이모가 한인마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마침 이번 산불 사태를 맞아 이모를 돕기 위해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렇게 작은 인연들이 모여 더 큰 선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졸리와 유정 씨의 대화가 끝나고 유정 씨에게 졸리와의 인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았죠. 그러자 유정 씨는 매덕스를 통해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특히 졸리가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출연 제안을 거절한 것을 두고 아직도 후회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매주 새로 나오는 한국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때도 매덕스가 한국에서 겪은 따뜻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감동했다는 얘기도 전해주었어요. 서울시에서는 그녀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하니 할리우드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가 한국을 이토록 사랑하게 된 것은 분명 이런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LA 한인타운에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1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한인타운 재건을 위해 기부했다는 것이었죠.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즉시 한인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는 이번 화재에서 LA 총영사관과 한인회에서 도움을 준 금액의 4배에 달하는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서는 더 놀라고 말았죠. 기부자가 한 명이 아니라 무려 7만 5천 명이나 되었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소식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한인사회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죠. 익명의 기부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 사회가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에 감동받아 그 금액의 4배를 되돌려준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문득 며칠 전 대피소에서 있었던 유정 씨와 안젤리나 졸리의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졸리가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에 깊은 감동을 표현했던 것처럼 많은 미국인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유정 씨와의 마지막 인터뷰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죠. 매덕스는 늘 한국의 정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되었네요. 라고 말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유정 씨의 말을 듣고 결국 LA 산불은 미국 사회에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특별한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연세대에서 한국의 정을 배운 매덕스와 같은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한국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 수많은 미국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LA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